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주요한 제목은 윤석열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잔 다크 아시죠? 잔 다크가 15세기 초에 지금부터 아마 그 양반이 처형당한 것이 1431년이니까 오늘에서 490년 전입니다. 15세기 초에 영국하고 불란서가 100년 동안 싸움을 붙었어요. 이 유명한 100년 전쟁입니다. 죽기 살기로 붙었는데 이 잔 다크라는 소녀가 13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 나와서 국왕을 만나서 저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국군을 괴멸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그때 왕이 샤르르 7세입니다. 이 양반이 그거 한번 해봐라 하고 보냈는데 아니 진짜 앞서서 가지고 오를레앙 전투 1429년에 오를레앙 전투에서 영국을 대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세가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7월에 카를로 7세가 샤르르 7세가 정식으로 대관식을 하고 잘 나갔는데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집권자 최고 권력자 밑에 있는 측근이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저를 브루터스가 죽인 거, 그리고 장보고를 옆에 있는 신라의 첩자 염정이가 잡고 하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냥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 잔 다크를 모략해서 이 사람을 1431년에 화형을 시킵니다. 불에 타 죽입니다. 불란서 민족의 영웅을.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적 어떤 반성과 회오의 문제가 벌어져서 샤르르 7세 파하고 아르마냐크 파하고 그리고 이 영국에다가 잡아서 보낸 그 배반자 부르고뉴파 이 세 파가 화해를 해가지고 단합해서 영국 축출에 나서서 영국을 쫓아내고 백년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백년전쟁을 끝나게 한 것이 잔 다크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잔 다크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벌리면서 그때 그 시대를 끌어가려고 했던 것이 왕권과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마녀 사냥이 16세기, 17세기에 전성을 이루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몬터라는 사학자는 35,000을 죽였다고 하고 벤 예후다라는 사학자는 1980년에 발표한 연구소에서 50만이 죽었다고 하고 터너 에글리라는 사학자도 최신 겁니다. 1983년에 적어도 50만 이상 한 7, 80만이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그게 전부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0%는 남자도 당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한국에서도 지금 오늘로 해서 약 1500일 가까이를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마녀 사냥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개인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그쪽으로부터 저에게 한두 차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처럼 별이 떴다 하면 아무나 뭘 해달라고 우 쫓아가서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원칙이 맞으면 니들이 해달라고 안 해도 내 쫓아가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 답변이 잘 풀리면 당신이 원하더라도 열심히 내 당신을 밀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와 관련한 사람으로 예를 들면 최근 우리 역사에 떠들썩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고건 전 총리,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다 제 3배 후배예요. 그런데 일세를 풍면은 여론조사 막 올라가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인기 투표는 물과 바람과 같은 겁니다. 순식간에 깨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반기문 총장이나 고건 총리에 대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두었느냐. 자기들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짐작키로는 이건 제 짐작입니다. 순재. 별로 대단치 않은 자그마한 문제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 정치적으로 맷집이 약해가지고 그냥 누가 공격하니까 얼어서 그만둬버린 거 아닌가. 고건 총리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도 많이 하고 중국 여행도 같이 가고 특히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 저기관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 참관한다고 몇 사람 같이 한 7, 8명 모아서 그 현장에 가서 여행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여러 가지 있고 교류가 많았어요. 근데 막판에 그만둘 때는 아무 말 없이 어디 가버리고 전화도 안 되고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반기문 사무총장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던 1년 동안에 꾸준히 박 대통령이 해외를 가면 제가 열심히 가면서 꼭 반기문한테 연락해갖고 밥을 먹든 커피를 먹든 좀 계속 하시라고. 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끌어가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책임자처럼 보이니까 열심히 좀 그걸 잘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몇 번이고 제가 반기문 씨하고 뭐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기문 씨가 이제 자랑스러운 유엔 사무총장 일 끝나고 들어올 때 그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진 게 들어오니까 공항에서 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반갑게 한 것이 보였죠? 근데 반기문 씨가 그냥 가슴이 확 떴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정도 것은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옛날 신민당 돌풍 일어나기 직전에 김대중 전 총재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했습니까? 대단한 비교도 안 되는데 그 굉장히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는 전화도 안 했더라고요. 한 3일 동안. 야, 이거 좀 이상하네? 좀 속도만 이게 야리꾸리하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혀 연락을 안 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마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반 총장, 당신 박근혜 대통령 잡아가지고는 전혀 안 돼. 우리하고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설득을 하지 않았나 제가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포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공교롭게 그것도 사무실 빌딩에 제 사무실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거기에 반기문의 아주 가까운 막녀인 오준 대사하고 김숙 대사가 거기서 아주 풀타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두 사람도 제 동창입니다. 후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기문 씨가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오중 대사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나도 모릅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짐작컨대는 그 옛날에 무슨 일 때문에 그 자살했던 성암흑의 의원한테 무슨 뭐 천주를 좀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상상할 뿐인데 아무튼 반기문 총장에게는 나름대로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국민적 여망과 그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 엉뚱한 짓거리를 우리가 많이 당해서 이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참 김종인 전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별처럼 나타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2016년 12월 2일 그러니까 아직 5년이 채 안 됐죠. 4년 한 5, 6개월 됐죠. 특검의 수사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 자료의 근거가 된 언론 기사를 만드는데 관여했다고 알려진 현직 검사가 특검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수사팀장에 임명된 것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태생부터 공정성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특검인 박영수가 한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윤석열이 저 고검에 가서 평검사로 엿을 먹고 있는 걸 픽업했어요. 픽업해가지고 그 계층을 한 두세 개 뛰어넘어서 특검 보정도까지 올린 겁니다. 굉장히 올린 겁니다. 이 검사의 체계라는 건 이 체계라는 건 굉장한 건데 갑자기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야 박근혜 잡는 네가 앞장설래? 하는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박영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박영수 배후에 있는 사람 다 알려져 있죠. 박지원, 김무성입니다. 아주 직계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수사팀장에 대한 윤석열이가 그 다음부터 한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냈습니다. 그 사절에게 우종창이가 쓴 탄핵 백서 문제 그리고 변희재가 쓴 태블릿 PC의 책 2개를 보냈어요. 보내고 이 책에 당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설명해 주시오. 이걸 설명을 잘 해가지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겠는데 나 당신을 밀겠어. 당신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 보안이가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사람 어울리는 재주도 있고 좋아요 여러 가지. 또 충청도 사람이고 이거 잘 맞는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반기문 고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지 않을까. 그 양반들은 특별하게 무슨 과오가 있어서 물러난 것도 아닌데 첫째 최서원 씨가 이제 최순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최서원 씨가 유치원장으로 있을 때 태블릿 PC의 증거 자료로 태블릿 PC를 검사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백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그거 좀 봅시다. 그게 내 건지 아니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최소원 씨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윤석열이가 해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작업 책을 보면 우종창 기자의 책을 보면 고영태라는 사람이 장난을 많이 쳤어요. 조작까지는 모르겠으면 하여간 장난을 많이 쳤는데 이 고영태의 조작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밝혀내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거기에서 또 맹활약을 했던 전 TV조선의 기자 이진동 기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이 이진동 기자가 너무 엉뚱한 데 뛰어가지고 난리법석을 쳤어요. 결정적으로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첩이 정식 수첩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나중에 또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유일한 증거자료로 내세웠어요. 집시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종범 몇 번 만났어요. 그 언제까지 있냐? 곧 나갑니다.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만큼 화끈하게 설명해 주라. 특검의 박영수는 2016년 12월 1일 대전고검의 윤석열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을 요청합니다. 법무부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파견검사 제1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영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문영표는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아시죠? 삼성 그 합병 찬성의 지지를 전혀 받은 바가 없다. 증거는 없다. 그랬는데 윤석열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문영표의 발언입니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펴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얼른 그냥 인정을 해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문영표와 윤석열 간의 이 대질의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 3마리를 사가지고 정유라한테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간접 뇌물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사가지고 어저께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삼성전자의 재물로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등재가 되어 있는데 말을 좀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빌려준 건 많이 했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관행입니다. 이 문제를 윤석열은 해명해야 합니다.
난 윤석열이가 긴 거 다 못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국민과 같이 합의하려고. 그리고 삼성이 지원한 영재센터 뇌물 사건에서 15억 2,800만 원을 별도로 띄어서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이것이 영재센터 뇌물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최서원과 박근혜가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가? 윤석열 검사가 만들었는가? 내가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은 박영수 특검과 얼마나 협의를 했는가? 그리고 구형을 30년, 나머지 2년 빼고 30년을 했는데 그 구형 30년 결정할 때 누구와 얼마나 개입했는가? 지금도 그 구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구형 때문에 20년 받아가지고 22년 받아서 지금 오늘로 거의 1,500일을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 역사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없는가? 사과할 건 지금 하시라 이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은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근사한 말이에요. 잘했어요. 나는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에 충성한다? 무슨 자유민주주의에 충성한다? 뭐 구체적으로 들지 않았지만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무엇에 국가에 충성하는가? 무슨 대한민국의 뭐 법체계에 충성하는가? 그것을 좀 밝혀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것 같아.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특검 수사팀장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소에 집어넣고 그리고 한참 보다 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 커. 이건 뭐 탄핵을 너네 몇 번 당해야 할 문제야. 겁나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문재인과 막판에 추미애 문제 이런 문제가 약간의 대립각을 세워. 근데 사실은 그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의 친문과 반문 사이에 그 갈등에서 얼마든지 그 정도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기의 이미지를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티각티각 하다가 문재인 나갈 쫓겨나가는 식으로 나가서 자기 이미지를 세운 거 아니다. 그래서 2016년이면 아직 채 5년도 되지 않은 당시의 대전지검 평검사가 4년 6개월 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1등, 2등 가는 대통령 후보가 됐어. 이 양반이 과연 국가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가? 끌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제기했던 그 문제들을 정말로 화끈하게 양심선언을 하고 누가 박근혜 탄핵에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힌다면 새 시대를 끌어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어물어물해가고 인기를 투표하고 가가지고는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가 내년 3월 9일 날 우리가 기다리는 새 시대의 어떤 건설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은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가?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에게 충성하는가? 혹 스스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충성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국민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개인에게 의문과 동시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책을 또 사인을 꼭 해달라고 그 사절이 해서 열심히 뭐 붓글씨로 써가지고 열심히 보냈습니다. 나는 윤석열 개인에게 관심도 많고 애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서 내년에 좋은 시대를 끌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 시대에는 부동산 밀수도 안 하고 무슨 가짜 인턴 문서도 만들지 아니하고
나온 계약서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도 깨끗하게 그 직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작자들이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참 잘하고 뭐 로비 잘해갖고 장관이 차관이 해먹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보다 수백 배의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절차탕마해서 누가 봐도 시비가 걸리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뭐 왕년에는 골프도 치지 말라 해서 골프 안 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정치를 몇십 년 해가지고도 뭐 어디 감히 내 대통령 후보 나와 볼까 말까 말도 못 끄집어내는 사람이 많은데 4년 몇 개월의 대정지검 평검사가 오직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앞장섰다는 공로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걸 시켰음이 분명한 문재인에게 약간 삐딱하고 나와서 다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반성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좋은 양심 선언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데 큰 역사적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국민, 여러 국민들과 같이 윤석열의 양심 선언을 기대한다. 이것으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